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빅균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장의 짜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정말 중요한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요. 좀 귀담아서 잘 이제 들어주시길 바라고 내용 숙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몇 분이 제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좀, 이제 연말이니까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지시길 바라고, 이제 1년, 이제 조금 있으면 한 해가 마무리가 되죠. 1년을 잘 정리하시면서, 이제 스스로 좀 되돌아보는 시간들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혹시 오늘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참 대단하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남은 올해 한 해, 2019년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정말 미래 사회가 됐죠. 2020년을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문장의 짜임에서 이제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는 문장은 안긴 문장을 포함하는 문장이고,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 속에 절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문장이, 그러니까 요 안고 있는 문장이 아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안긴 문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나는 그녀가 범인임을 알았다. 자, 나는 그녀가 범인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때, 자,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이거잖아요. 나는,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서술어는 뭐죠? 그죠? 나는 알았던 거죠. 뭘 알았죠? 그죠? 그녀가 범인임을 알았어요. 이게 목적어가 되잖아요. 근데 이 목적어 기능을 하는 것이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목적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국어 문법에서 목적어절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얘는 명사절이거든요. 그녀가 범인임을 했을 때 이게 명사절인데, 여기 나온 명사절인데, 어떻게 되죠? 그녀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장 안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커다란 문장 안에 B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요 A 문장을 아는 문장, B 문장을 안긴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명사절이 목적어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어진 문장과는 좀 다르죠. 이어진 문장은 그냥 문장 자체가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였는데, 아는 문장은 하나의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자, 안긴 문장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매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명사절은 다른 절과는 좀 다른데요. 자, 절 전체가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문장이다. 자, 이 명사절은 기능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능이 주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 부사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어로서의 역할하면 주격조사가 붙겠고, 목적어로서의 역할하면 목적격 조사가 붙겠고, 부사로서의 역할하면 이런 것들, 부사격 조사가 붙겠죠. 그래서 이 명사절만 다른 절들과는 달리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떻다? 이 조사가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구분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중요한 내용은 이 명사절을 나타내주는 표지가 있어요. 표지는 쉽게 해서 표시예요, 표시. 나는 명사절이야 이렇게 표시해주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명사절임을 나타내주는 표시에 이게 있어요. 기. 명사형음이 기라든가 음기. 요거는 음이라든가 미음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있어요. 그럼 명사절을 나타내주는 표지에는 뭐가 있다? 기. 그쵸? 그 다음에 미음.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거 명사절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명사절은 문장이 명사의 형태로 안겨있는 거다. 명사절은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조사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주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목적어의 역할, 부사어로서의 역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명사절을 나타내주는 표지에는 기,
미음 이런 것들이 있다. 미음, 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 예를 다시 한번 보죠. 수지가 그 일을 하기 어렵다. 하기는 어렵다. 그럼 여기서 요게 지금 주어로서의 역할을 주어, 얘가 서술어가 어렵다잖아요. 수지가 그 일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주격조사는 아니고 보조사가 붙었는데 주격조사로 바꿀 수도 있죠. 수지가 그 일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사가 붙어서 주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안에 수지가 하다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는 기라고 하는 것이 붙은 거죠, 여러분. 기라고 하는 명사형 어미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명사절이 주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성규가 모범생임을 알았다. 자, 주어, 서술어, 안다. 자, 이거는 목적어 역할이죠. 성규가 모범생임을 이렇게 했을 때 거기 안에 또 주어 서술어에서 여기는 미음이 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명사절이 목적어로서의 역할을 한다. 나는 그가 내 곁에 있음에 감사한다. 이건 부사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음이 붙어가지고 명사절이 이제 명사절이 되었고 그 명사절이 부사어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명사절을 나타내주는 표지는 미음, 기가 있다. 미음, 기가 있다. 명사절은 그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붙느냐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다시 숙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 보죠. 자, 관형절이 있는데요. 관형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절 중에 가장 중요해요. 제발 잘 이해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절 전체가 문장 안에서 관형어처럼 쓰이는 문장이다. 그래서 체현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문장이 다른 명사를 꾸며주면 관형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자, 근데 이 관형절을 나타내주는 표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밑에 적어보면 은, 니은, 는, 아이고, 다시 쓸게요, 여러분. 자, 이런 게 있어요. 관형절에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는데요. 은, 니은, 는, 을, 리을, 던. 이런 아이들이 붙으면, 자, 요 니은입니다, 여러분. 은, 니은, 는, 을, 리을, 던. 이런 애들이 붙으면 이게 관형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관형사형 어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예, 관형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책은 책이다. 이게 주어고요. 이게 서술어다고 보면 되겠거든요. 내가 읽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책을 꾸며주니까 이 관형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어 서술어가 되겠죠. 내가 읽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관형절에는 생략되는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이거 이제 혼문장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쁜 꽃이 피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혼문장일까요? 겹문장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힌트를 한번 드렸는데 예쁜 꽃이 피었다 했을 때 얘는 겹문장이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면 얘가 주어고요. 얘가 서술어예요. 얘는 관형어거든요. 관형어인데 얘는 품사가 지금 뭐냐면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상으로는 관형어고 품사는 형용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를 꾸며주는데 얘는 형용사기 때문에 뭐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문장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요. 꽃이 예쁘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겹문장인 건데 지금 뭐죠? 주어가 겹치잖아요. 꽃이라고 하는 주어가 겹치니까 한 번이 생략되고 이 뒤에 있는 게 어디로 간 거다? 이 문장 앞으로 온 거다. 여기로 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장 성분상으로는 관형어이지만 관형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될 게 관형절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세요. 자, 관형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격 관형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동격 관형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관계 관형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나는 그녀가 범인이라는
자, 사실을 알았다. 이런 문장이 있고, 자, 나는 어제, 자, 오빠가 산 빵을 먹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글씨가 좀 안 보이면 음성 지원 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쓰세요. 자, 나는 그녀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문장과 나는 어제 오빠가 산 빵을 먹었다 할 때 관형절은 얘네를 찾으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형사용 어미를 찾으면 여기 뭐뭐라는 는 이렇게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사실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관형절이거든요. 관형 어이자 관형절이다. 그러니까 관형절이 관형어 역할한 거고 나는 어제 오빠가 산 빵을 먹었다 했을 때 나는 빵을 먹었는데 어떤 빵? 오빠가 산 빵을 먹었죠. 얘가 또 관형절이에요. 자, 관형절인데 뭐가 다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보세요. 그녀가 범인이다. 이 관형절 안에 생략된 요소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실의 내용이 이게 이 사실을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요. 요것과 요것과 같은 관계. 그리고 관형절 안에 생략된 게 없다. 이걸 동격 관형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어와 그러니까 수식해주는 이 관형절과 피수식어 사이에서 그 관계가 동격이다, 같다. 관형절 안에 생략된 게 없다. 얘는 온전한 문장이다. 그게 동격 관형절이고 관계 관형절은 뭐냐면 관형절 안에 생략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는 빵을 먹었다인데 어제 오빠가 산 이거는 뭐죠? 원래대로 문장을 고쳐보면 어제 오빠가 빵을 샀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 관형절 안에는 뭐가 생략된 거죠? 그렇죠. 요 빵을이라고 하는 게 생략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빵을이 생략된 거예요. 왜 생략됐을까? 꾸며주는 요소도, 그러니까 안긴 문장 안에 같은 요소가 있으니까 얘가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생략되고 나머지 요소가 안겼다. 그러니까 관계관형절은 관형절 안에 생략된 요소가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동격관형절, 관계관형절은 문제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관형절은 생략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장으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에 관형절 안에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는 이게 무슨 문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죠? 겹치는 요소가 생기면 생략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충분히 되셨나요, 여러분? 다른 문장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 자, 노란 옷이 예쁘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나요, 여러분? 얘가 지금 얘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럼 얘도 이게 무슨 문장이야? 얘 관형어인데요. 얘는 관형어인데 뭘로 볼 수도 있다? 관형절로 볼 수 있다. 관형절로 볼 수 있다. 왜? 주어가 겹친 거다. 예를 들어서 문장을 두 개로 나누면 옷이 예쁘다. 자, 그리고 자, 옷이 노랗다. 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구나.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관형절은 문장 자체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다. 관형절을 나타내주는 표지, 내가 관형절이에요. 이렇게 표지는 관형사용 어미가 있다. 관형사용 어미에 뭐가 있다? 은, 니은, 는, 을, 리을, 던. 걔네가 보이면 관형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관형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동격 관형절이 있고 관계 관형절이 있다. 관계 관형절은 관형절 안에 생략된 요소가 있다. 왜? 아는 문장과 겹치는 요소가 있어서 안긴 문장인 관형절 안에서 생략되는 요소가 생기는 것이다.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 안에 생략되는 요소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관형절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에서든 관형절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절로 가보죠. 자, 부사절은 이제 문장이 부사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보통은 부사어가 용언을 꾸며주니까 부사절도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사절을 나타내주는 표지에는 뭐뭐개, 뭐뭐도록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부사와 전미사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웃었다. 이게 주어고 이게 서술어죠.
근데 어떻게? 배꼽이 빠지게 웃은 거니까 이렇게 얘를 꾸며주죠. 웃었다를. 그리고 배꼽이 빠지다 해서 주어, 서술의 관계가 있고요. 수지가 달렸다. 주어, 서술어고요. 어떻게? 땀이 나도록 달렸다. 그래서 이것도 주어, 서술어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그죠? 여기서 또 비가 내린다. 어떻게? 소리도 없이 내린다 해서 이 내린다를 꾸며주고 있고 그 안에 또 소리가 없다. 주어, 서술어 이렇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부사절은 용언을 꾸며준다. 부사절을 나타내주는 표지에 뭐가 있다? 그렇죠. 뭐뭐게, 뭐뭐도록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뭐게, 뭐뭐도록. 뭐 경우에 따라서 부사와 전미사 이가 붙기도 한다. 자, 이제 서술절인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관형절과 더불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서술절이거든요. 요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술절은 재미난 게 아까 우리 명사절을 나타내주는 표지에는 미음, 음, 기, 관형절은 니은, 는, 리을, 을, 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부사절은 뭐뭐게, 뭐뭐도록이 있었고 이렇게 표지가 있는데 서술절은 표지가 없어요. 문장 자체가 서술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특별한 표시가 없다. 여기 보시면 자, 절 표지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다른 암긴 문장들과 차이를 보인다. 특별히 따로 이제 구분되는 표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주어를 이가 대신 은는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요. 여기 보시죠, 여러분. 서술절은 문장 자체가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토끼가 이게 전체 문장이고 서술어는 여기 있는 짧다가 아니라 얘가 아니라 앞발이 짧다 자체가 서술어란 얘기예요. 왜? 토끼를 설명한 건 토끼가 짧은 게 아니라 토끼 앞발이 짧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끼를 설명해 주는 건 앞발이 짧다이지 토끼가 짧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주어 서술어고 그 안에 또 주어 서술어의 구성이 있다. 그래서 이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이런 문장 주서 이런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주어 구문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어가 두 개 연달아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아 서술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항상 의미 관계를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코끼리가 자, 코끼라가 됐나요, 여러분? 자, 코끼리가 자, 코가 길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코끼리가 이게 주어고 코끼리가 긴 코끼리가 아니죠. 막 엄청 길어. 허리가 굉장히 긴 이런 코끼리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렸는데 자, 아이고, 이 코끼리 엉망이 이 코끼리 어떻게 하죠?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자, 부끄럽습니다. 저 원래 미대 가려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코끼리가 이렇게 긴 코끼리가 아니라 뭐죠? 코가 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긴 게 아니라 코끼리의 코가 길어야 되니까 이게 코가 길어야 되니까 이거 자체가 코끼리에 대한 설명이고 코가 길다가 또 다시 한번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 부끄러우니까 빨리 지울게요. 코끼리. 자, 자 이렇게 된 거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마찬가지 얘도 주주서의 구성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 자, 예전에 제가 보어 설명할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꾸준히 보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참 궁금한데 아, 이게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 아, 제 독자 수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고무적이긴 한데 좀 안타깝습니다. 좀 더 많이 보시고 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철수는 뭐 학생이 자, 아니다. 이것과 자, 물이 얼음이 되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얼핏 보면 서술절을 아는 문장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제로 서술절과 헷갈리게 해서 문제로 자주 나와요. 근데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 가가 붙는 말들은 주어가 아니라 보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혼문장이에요. 혼문장. 혼문장으로서 뭐다? 그쵸? 혼문장으로서 주어, 보어, 서술어의 구성. 주어, 보어, 서술어의 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문장과 이 문장 구성은 같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문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 아는 문장, 그러니까 안겨 있는 문장의 형태 중에서 그 관형절과 그다음에 서술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하니까 그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인용절이 나오는데요. 자, 이 인용절은 매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한 거다. 가져다 쓴 거죠. 직접 인용절이 있고 간접 인용절이 있다. 직접 인용절은 큰 따옴표가 붙어요. 그래서 큰 따옴표가 붙고 인용격조사 라고가 붙고요. 그리고 간접 인용절은 고가 붙고요. 요거 고 이렇게. 근데 요거 선생님 여기 라고가 붙었잖아요. 수지가 수석 합격 2라고 할 때 이 라고가 아니라 얘는 2라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고 거기에 고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직접 인용절은 큰 따옴표가 붙고 인용격조사 라고가 붙는다. 간접 인용절에는 그냥 고가 붙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인용절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거고 간접 인용절은 내 말화로 바꿔서 내 말처럼 바꿔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제 절에 대한 설명은 다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좀 부가적인 설명들을 좀 더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안고 있는 문장을 얘를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그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긴 문장의 종류에 명사절이 있고, 자, 관형절이 있고요. 그죠? 명사절, 관형절, 뭐 부사절, 그다음에 뭐 그거죠.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 이거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5가지 종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각각의 특이한 표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바로 복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문제를 통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내용만 들으시고 문제를 안 풀어보는 학생들은 전혀 실력의 발전이 없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꼭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요. 이 소리를 자, 들어보아라 이렇게 했을 때 자, 보통은 이제 문장 성분의 개수를 따져보면 얘는 어절의 수와 문장 성분의 수는 같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럼 어절이 지금 4개잖아요. 그러면 문장 성분이 지금 어절이 4개인데 그럼 문장 성분이 4개냐? 4개가 아니에요. 왜?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문장 성분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관형어가 되겠죠? 관형어. 이게 자, 목적어가 되고 이게 서술어가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얘는 본용언이고요. 얘는 보조용언입니다, 여러분.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에서는 이게 하나의 서술어를 구성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의 서술어를 구성하니까 이걸 2개의 서술어로 나눠서 보시면 안 돼요. 그거 좀 주의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서술어. 본용언과 보조용언일 경우에는 얘기를 한 개의 서술어로 본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제 문장의 짜임에 대한 설명을 다 했는데 시험 문제에 매번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문제 자꾸 풀어가시면서 잘 숙지하시길 바라고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그 영상 설명에 자료를 항상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올려놓으니까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 중요한 그 맥락들이 끝날 때마다 문제들도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 문제들도 다운받아서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